네, 드라마틱했던 한 주가 가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힘내서 가고요. 6월 15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신반장, 한미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오늘 청와대 관계자가 설명했죠. 네, 어제 문 대통령이 NSC 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잘 되면 네. 대북 군사 압박도 유연하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 맞아요. 네. 그러면서 한미 군사 훈련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는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정부가 이런 문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네. 이미 미국과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협의가 되고 있는 네, 거군요. 그래서 국방장관도 벌써 통화했잖아요. 통화를 했죠, 어제. 그죠? 네, 네. 그래서 곧 뭐 일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나 네. 이런 훈련의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최 반장, 오늘 뭐 대법원장이 이제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얘기는 이제 저희가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국정원 특활비 관련 선고가 있었잖아요. 뇌물 부분은 무죄가 나왔다고 그러던데요. 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재준, 이병기, 좀 이병호.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요? 네, 좀 금요일이라 크게 그런가. 얘기해봐요. 네. 그 3명의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모두 실형이 선고가 됐는데 아하.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불구속 상태였잖아요. 맞아요. 곧바로 법정 구속이 됐는데 그래요. 이게 돈을 건네긴 했지만 이게 대가성을 뭐 직무 관련성을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 뇌물은 성립하지가 그럼 않는다고 국고 손실 밝혔는데요. 같은 게 유죄로 인정됐군요.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어. 역시 뭐 뇌물 부분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에 이제 신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결론 내기 위한 한미 간의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일단 전망은 이제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일시 중단될 거라는데 일단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아직 발표가 된 건 아니니까 저희가 예단하긴 이르고요. 이 밖에 남북미 종전 선언이 계속 추진되고 있다는 청와대 측의 설명도 있었는데 자세한 얘기는 신 반장 발제 때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한 내용인데 검찰과 경찰 간의 정말 신경전이 치열한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영상도 나가고 있는데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요. 이제 검경 양쪽의 수장하고 또 박상기 법무장관 하고 이제 김부겸 행안부 장관 얼굴도 보이네요. 이제 같이 오찬을 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하고 조국 수석이 이제 동석을 했는데 근데 그 전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따로 대통령을 좀 뵙고 싶다 그런 요청을 했고 그 요청을 대통령이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그 검찰 내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의견을 이제 대통령에게 전달을 했고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의 그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좀 이제 속보니까 저희가 소개를 하면요. 문무일 총장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피력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측의 설명이고 그리고 솔직한 우려,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는 내용으로 봐서는 검찰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상당히 가감없이 전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 보충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의 큰 틀, 큰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이 이제 강조를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 대통령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말고도 자치경찰 문제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경찰에 또 특별 지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문제는 전에 우리가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법이 고쳐져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국회와 협의를 하라는 게 대통령의 얘기였습니다. 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언제 발표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청와대 측의 설명은 가까이 다가온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오늘 그 검경 양측의 수장을 불러서 마지막 의견 수렴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복부장의 한컷 정치에서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결단이 오늘 나올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대국민 담화 형태로 재판거래 의혹의 후속 조치에 대한 입장이 발표가 됐습니다. 요약을 해보면은 사법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형식은 피하고요. 대신 수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고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 13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도 착수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장의 입장문이 나온 이후에 지금 뭐 여러
법원 내부에 반응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대법관들도 의견을 냈고요. 또 법원 내부에 또 법원 밖에서 비판적인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이따 묶어서 최 반장 발제 때 다루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 지금 속보가 많아가지고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오늘 정치부 회의는 먼저 정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지방선거 후 이틀째를 맞은 정치권 풍경과 혼돈에 빠진 야권 상황부터 알아보고요.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포함한 북미 정상회담 관련 속보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법원장의 대국민 담화문 내용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강현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제 저희가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자세히 분석해 봤는데 여당 압승과 야당의 참패로 끝난 이번 지방선거의 후폭풍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고 파장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압승을 자축하면서도 겸손함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야권은 당의 진로를 놓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야당 발제에서는 6.13 지방선거가 몰고 온 후폭풍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위풍당당이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 장면이죠. 민주당 광역단체장 당선자 12명이 오늘 합동으로 현충원 참배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당 대표실에서는 축하 행사도 있었는데요. 추미애 대표는 지방선거 압승을 자축하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묘역에서 참배를 하는 그 순간 대통령님께서 지역주의, 낡은 지역주의, 낡은 색깔론 깨려고 그토록 노력하셨는데 대한민국 국민들께 많이 고마워하시고 계시다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민주당이 자축하면서 승리를 만끽하는 동안 야권, 특히 보수 야당은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선거 참패로 물러난 두 정치인을 중심으로 야권이 패배한 원인과 앞으로의 정계 개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참패의 원인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민심 잘 외면하는 무심한 야당입니다. 돌이켜보면 홍준표, 안철수 이 두 야당 지도자는 이미 민심이 떠나버린 현실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안 믿어줍니다. 응답하는 사람들이 전부 문재인 지지층입니다. 소위 문바하고 태극기만 농축돼가지고 그 여론조사에 있다 보니 제가 당연히 3등하는 조사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여론조사 조작 아니면 뭡니까? 자, 그런데 실제 결과는 어땠습니까? 자유한국당은 TK만 겨우 건졌고 안철수 전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그대로 3등이 됐습니다. 이미 기울어진 민심을 여론 조작이라면서 외면한 결과가 참패로 나타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더구나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역 유세를 다닐 때 실제로 민심의 강력한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게 또 무슨 말인가 하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세상이 아니고 꼭 서울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이런 차들이 있네. 서울에 꼭 강북 가면 저런 차가 많아요. 자, 마치 강북과 강남을 편가르기 하는 듯한 발언도 사실 민심과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 전 대표는 강남은 자유한국당 편이라고 믿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구청장 선거에서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만 겨우 지켜냈죠. 실제로 홍 전 대표는 강북에 가면 저런 차가 많다고 했지만 사실 강남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유세 현장입니다. 나라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지금 살기가 힘듭니다. 과연 지난 1년 동안 내 살림이 좋아졌느냐, 내 자식이 취직이 잘 됐느냐. 자, 이렇게 민심의 경적 소리를 겸허하게 듣지 못했던 것, 그것이 이번 야권 참패의 핵심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쨌든 홍준표, 안철수 두 야권 리더는 어제부로 짐을 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가 더 문제입니다. 잠시 이 신문 기사 제목을 보시죠. 지지층 재결집 구심점조차 없다. 이 제목만 보면 자유한국당 이야기 같지만 12년 전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 이야기입니다. 2006년 5.3일 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참패한 이후 대혼돈에 빠졌던 상황이 12년 후 자유한국당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후에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당의 진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진 못했습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자유한국당에 주어진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첫 번째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서둘러 새 지도부를 꾸리는 겁니다. 문제는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인물들 몇몇이 전혀 새롭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주류로 활동했던 인물들이 다시 전면에 나선다면 국민들이 과연 황골탈퇴한 것으로 받아들일지 솔직히 의문이 듭니다. 자유한국당이 두 번째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당 해체와 보수신당 창당입니다. 이 경우에는 바른미래당이 주요 통합 파트너가 되겠지만 이 또한 시너지가 없을 거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건이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해체를 해서 같이 모여봤자 소위 제로에서 제로가 모이는 게임이다. 지금 현재는 폭삭 망했기 때문에 이 여기서 무슨 해체를 해봤자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가 어렵다 저는. 실제로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만큼이나 혼돈에 빠진 게 사실이죠. 안철수 전 대표는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고 유승민 공동대표 역시 물러났습니다. 오늘은 박주선 공동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만장일치 오늘 함께 대표와 함께 동반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동철 원내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르면 7월이나 8월에 전당대회를 열겠다는 방침도 세웠는데 야권에서 보수 통합 논의가 탄력을 받는다면 바른미래당이 과거 바른정당 출신과 국민의당 출신으로 쪼개져서 분당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자, 오늘 발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야당 기사 제목은 선거 참패 후유증, 야권 대혼돈입니다. 네, 금요일에 특별한 정치와 음악의 만남, 금요 정다방입니다. 오늘은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구미시장으로 시민들께 선택받은 장세용입니다. TK 지역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민주당으로서 선택받아 책임감이 막중합니다. TK 지역 정치가 이제 시민들에게 봉사하고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그런 정치가 되도록 제가 먼저 나가 서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그래서 시민들과 약속하는 지금 이 순간 간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합니다. 권광호 씨가 부른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지금 이 순간 신청합니다.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에 처음으로 민주당 깃발을 꽂은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 TK의 변화를 약속하면서 신청해 주신 지금 이 순간 들으시면서 오늘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네, 장세용 구미시장 당선인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변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저희가 어제 다뤘는데 근데 목소리가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예요. 성대모사 한 건 아니죠? 아니죠. 예. 아니죠? 싫어하죠?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네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렇고요. 자, 지금 이 순간, 이제 옛날 18번이기도 합니다만, 그 민주당은 정말 지금 이 순간을 뭐 한껏 만끽하고 있다. 물론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만끽하는 거지만요, 만끽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뭐 당 분위기가 뭐 그야말로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을 텐데요. 하지만 민심이 무섭다는 건 민주당이 누구보다 더 잘 알 겁니다. 지금 당내에서는 12년 전 2006년 지방선거 참패를 기억하고 또 뭐 또 겸손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06년 5.13 지방선거에선 이번 선거와는 정반대로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 단 한 석, 광역단체장 단 한 석만 얻었습니다. 야당인 한나라당이 압승을 거뒀었죠. 그 여파로 이듬해 2007년 대선과 이어진 총선 등에서 잇따라 참패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에 압승을 했다고 절대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가 이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추미애 대표 지도부가 광역단체장 당선인들하고 국립현충원의 그 고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하고요. 나라다운 나라 약속 선포식에 참석을 했는데 추 대표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낮은 자세로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 실현이라는 국민의 명령 받들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자만하지 않고 국민만 보고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봤는데 말하자면 이제 표정 관리를 해가면서 상당히 겸손한 자세로 가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요, 정반장. 네. 뭐 이거는 뭐 그냥 단순히 조금 졌다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참혹한 성적표인데 그 내부 분위기를 보면은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우왕좌왕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최 반장이 2006년 5.3일 지방선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12년 전 열린우리당이 우왕좌왕하던 걸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침 제가 2006년에 열린우리당 출입기자였습니다. 당시에도 이 당을 해체하자 아니다, 내부에서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젊은 지도부 꾸리자 뭐 등등 당의 진로를 놓고 아주 우왕좌왕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비상의총 지금도 열리고 있는가요? 예, 아직 끝났다는 소식이 끝났던 소리는 안 들었죠. 아직 뭐 오늘 오후에 그 열렸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오늘 뭐 긴급 의원총회죠. 비상의원총회 오늘 2시부터 오후부터 열렸죠? 네, 네. 지금 뭐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지금 뭐 영상이 나올 텐데 이 보시면 저렇게 뒤에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는 문구를 걸고서 의원총회를 그러네요.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의원들이 뜻을 한 군데로 모으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뭐 일부에서는 빨리 뭐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하자라는 입장도 있고 또 지금은 전당대회 할 때가 아니다. 당권 경쟁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고요. 또 뭐 초선 의원들은 따로 모임을 갖고 중진 의원들 사퇴하라. 또 재선 의원들도 오늘 의원총회 끝나고 또 따로 모이겠다. 이렇게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네. 다만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은 지금은 조기 전당대회나 비대위를 구성할 때가 아니다. 그런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물러날 사람은 물러나야 한다면서 일단 당 내부 정비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은 직접 들어보시죠. 수구 기득권, 낡은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 보수는 탄핵당했고 저희는 응징당했습니다. 조기 전당대 비대위 구성,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탄핵당한 마당에 지금 우리가 그것을 논의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다. 다 흘러내고 튼튼한 기반 위에 다시 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물러날 분들 뒤로 물러나고 확실한 세대교체 이뤄야 합니다. 네, 일단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두 가지 방향은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세대교체인데요. 물러날 분들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는 건 과거 뭐 친박, 비박, 친홍, 비용 뭐 이렇게 계파 싸움을 주도하던 중진 의원들의 이선 후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오늘 당내 초선 의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거기에도 중진 의원들의 이선 후퇴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게 국정농단으로 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대선에서 참패를 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른바 올드보이들이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게 김성태 권한대행과 초선 의원들의 요구였는데 오늘 그 스타트를 김무성 전 대표가 끊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새로운 세상을 주도할 보수의 가치관을 새로 정립하고 당의 새 바람을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보수 정당 재건을 위해서 저부터 내려놓겠습니다. 저는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무성 의원이 차기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몇몇 중진 의원들이 총선에 불출마하는 선언을 하는 것만으로 과연 국민들이 환골탈태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 반장?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힘들겠죠. 예, 그래서 네. 이 김성태 권한대행이 새 집을 짓자라는 이 두 번째 방향을 제시한 걸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만큼이나 위기에 몰렸던 게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였죠. 당시에도
당 해체론이 나오면서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새누리당 간판을 바꾸고 재창당을 하자. 또 다른 하나는 완전히 당을 허물고 제3지대에서 이른바 보수 빅텐트를 꾸리자. 그래서 보수 신당을 꾸리자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결국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고요. 또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만들면서 분당이 됐죠.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자유한국당이란 간판을 새로 바꾸고 개혁 성향의 젊은 의원을 앞세워서 재창당하자는 흐름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거고요. 아예 당의 문을 닫고 바른미래당까지 함께하는 보수통합신당을 꾸리자라는 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 반장은 하루에 한 번씩은 목이 잠기네요. 다정의 가족분들이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는 줄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을 저희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보수통합신당, 마지막에 얘기했던 보수통합신당 같은 경우에는 파트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바른미래당이 건재해야 자유한국당이 이제 보수통합이라는 기치를 뭐 새로운 플랜을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지금 바른미래당 역시 자유한국당만큼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에요? 뭐 피차 마찬가지죠. 네. 지금 뭐 리더십 실종 상태입니다. 어제 유승민 공동대표 사퇴했고요. 오늘 박주선 공동대표 그리고 지도부 전원 총사퇴했습니다. 역시 김동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맡아서 비대위로 전환이 됐는데 이 지금 과연 당이 존속을 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회의적인 시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손학규, 박주선, 김동철, 안철수 이렇게 네 사람이 오찬을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 또 뭐 보니까 유승민 공동대표 전 대표는 또 개인 일정을 이유로 빠졌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저녁에 안철수 전 대표가 미국행 비행기에 오르잖아요. 뭐 딸 설희 씨의 학위 수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분간 미국에 체류를 하면서 향후 거취 고민을 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이 좀 당분간은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오찬일 수가 있는데 그렇겠네요. 이 자리에 유승민 전 대표가 안 나타난 겁니다. 뭐 진짜로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온 걸 수도 있지만 뭐 일각에서는 개혁 보수로 당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 전 대표가 노선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당 해체와 보수 재건을 주장하는 이탈파가 나와서 유 전 대표와 함께하는 이 바른정당 출신들과 손을 잡을 경우에는 이 바른미래당 역시 분당될 가능성을 배제하기가 힘듭니다. 네, 오늘 이제 자유한국당이 오후 2시부터 연 비공개 의총에서 저는 아까 그 김성태 원내대표 권한대행의 그 발언은 들었어요. 상당히 비장한 얘기는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의총에서 정말 많은 아주 적나라한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기했지만은 앞으로 이제 당분간 야권에서는 별의별 시나리오가 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합 집산 얘기, 또 야권 재편 얘기들이 당분간 이제 정치권 전반을 또 이제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반장들이 그 부분을 좀 예의주시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일단 오늘 야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 보수 야당 대혼돈으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잠깐 얘기했지만요. 6.12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미 3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한미 간 논의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비롯해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는 군 통신선 완전 복구에 합의했고 판문점 선언 이행이 두 번째 회의는 오늘 열렸죠. 오늘 청와대 발제에서는 포스트 북미회담 관련 속보들을 자세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의 북핵 위협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미국으로 돌아간 직후에 남긴 트윗입니다. 회담 결과의 부정적인 보도에는 아예 매체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바보들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대응했습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미국 국민들도 동의할까요? 로이터 통신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미국 유권자 1,0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1%가 협상을 잘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차범위 아니지만 핵전쟁 위협을 낮췄다라는 의견이 그대로다라는 답보다도 2%포인트 높았습니다. 종합해보면 긍정적인 평가가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어떨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국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북핵 사용 시 가장 피해가 큰 한국 국민이 북미 회담 결과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북미 회담 결과를 낮게 평가하는 건 민심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진 NSC 회의에선 남북미가 완전한 비핵화라는 확실한 공감대 위에 서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있습니다만 미국, 일본, 한국을 비롯한 세계인들을 전쟁의 위협과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보다 더 중요한 외교적 성과란 있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북한 매체 관련 보도까지 종합해보면 남북미 새 정상은 이번 회담이 성공적이었다는데 한마음 한뜻인 것 같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새로운 버전의 이 북미 회담 기념 주화에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가 추가됐고요. 테두리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도 등장했습니다. 자, 하지만 합의문 자체만 놓고 볼 때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다는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정상은 포스트 6.12, 즉 북미 회담 후속 조치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미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And so we're not going to be doing the war games as long as we're negotiating in good faith. 문재인 대통령도 대북 군사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영무 매티스 양국 국방장관도 이 통화를 갖고 당장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포함한 훈련 중단을 논의했습니다. 자, 북한이 회담을 취소할 정도로 민감한 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이렇게 빨리 꺼내든 이유는 뭘까요? And I believe that we should give exercises, major exercises, a pause to see if Kim Jong-un, in fact, is serious about his part of the negotiations. 대표적인 강경파였던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 지명자는 여전히 북핵 위협 우려는 있다면서도 북미 회담 후 한반도의 전체적인 풍경이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훈련을 중단해야만 북한의 협상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무부도 해당 조치는 먼저 성의를 보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어제 남북 장성급 회담 결과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소나무 정신 얘기로 좋았던 분위기가 회담 중반 급속도로 얼어붙었는데 그 중심엔 역시나 한미 연합훈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 이거 10월 2일,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심으신 나무의 정말 푸르싱싱함과 함께 14선언의 정신도 살아있고 판문점 선언의 정신도 이렇게 이어가게 되리라는. 자,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 북한은 한미가 훈련을 중단한다는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아직 협의 중이란 입장을 밝히면서 분위기가 심각해진 겁니다. 결국 마무리 발언에선 이런 뼈 있는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다시는 이런 회담 하지 맙시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규칙의 사정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앞으로는 준비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합시다. 군사 분야 현안 의제를 토의하는 과정은 항상 진지하고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음번 회담 또 그렇게 하게 된 소리는 아니겠죠. 그만합시다. 예. 공동보도문 조율에만 5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합의된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동해와 서해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고 서해 해상 충돌 방지를 담은 2004년 장성급 회담 합의 내용도 철저히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이미 한미 간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북미 간 후속 협상의 진전에 따라서 적절한 시점에 남북미 종전선언 또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교체하는 협상이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 문제에 관해서는 오로지 한미 동맹 차원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 대상이 아니다. 입장 변화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청와대 한미 연합훈련 중단 협의 시작, 곧 입장 발표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요즘 외신을 많이 읽는데 제가 오늘 봤던 기사 중에는 아마 워싱턴 포스트인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조선중앙 TV를 한번 본 적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북한 아나운서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도를 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저렇게 김정은에 대해서 좋게 칭찬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미국 언론에 좀 취업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농담이죠. 그러니까 농담인데 그 안에 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또 이제 미국에 돌아간 상황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뭐 아까 뭐 51%가 뭐 잘했다는 국민의 평가는 있었지만은 이제 뭐 비판의 목소리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는지 좀 알 수 있는 그런 그 발언이었고요. 제가 이제 백악관 쪽에서 요즘 메일을 많이 봤는데 그 미국 내의 반응이 좋다는 거를 이렇게 쫙 정리해가지고 그 백악관 그 프레스에서 굉장히 많이 보내와요.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북미 회담 이후에 여론 관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자, 이제 북미 회담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지만은 청와대도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신반장이 얘기했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폼페이오 장관도 만났고요. NSC 회의도 주재했죠. 그리고 오늘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 회의도 열렸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신반장도 발제했고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그 한미 간 지금 뭐 군사훈련, 그러니까 군사훈련 관련한 협의는 이미 양국 간의 협의가 논의가 시작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오늘 오후에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포함해서 한미연합훈련의 일시적인 중단 여부를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한 입장을 밝혔고 그 지침에 따라서 이미 미국과의 협의가 시작이 됐다는 건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NSC 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이 진정성 있게 비핵화 조치를 실천하고 이 남북 간 또 북미 간 성실한 대화가 지속이 된다면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해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 한미 훈련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 전에 한미 간 사전 조율이 있었냐는 질문도 나왔는데요. 여러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여러 차원의 대화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양국 간에 일정 부분 공감대가 있었음을 시사한 부분이고요. 또 어제 송영무 장관과 매티스 장관이 이 문제로 통화를 갖기도 했습니다. 아, 양 반장, 그 종전선언하고요, 평화협정, 그리고 비핵화 로드맵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이 종전선언 관련해서는요, 남북미 3국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폼페이오 장관이 워싱턴에 도착하는 대로 미국 내에서 협의를 하고 이어서 북미 협상이 재개될 걸로 본다라면서 그 협상 진전에 따라 종전선언 또는 평화협정 협상이 개시될 걸로 본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 비핵화 로드맵과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구체적인 시간표를 협의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좀 더 많은 한국의 역할을 부탁했다면서 협상이 좀 더 원활히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검토하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국제사회 내 북한의 지위가 달라졌고 또 북한도 자신감을 갖고 비핵화 추진 및 북한 사회 개방 조치를 추진할 걸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제 뭐 한미 연합훈련도 있지만요. 또 하나 민감한 문제가 주한미군 문제잖아요, 정 반장. 그렇습니다. 사실 북미 회담을 하던 날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답변을 내놨을 때는 비교적 꽤 명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지금은 논의할 주제가 아니다라는 거였죠. 언젠가는 주한미군을 뭐 철수를 하고 데려오고 또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일각에서는 화두를 미리 던진 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왔죠. 당시 발언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I want to get our soldiers out. I want to bring our soldiers back home. We have right now 32,000 soldiers in South Korea. And I'd like to be able to bring them back home, but that's not part of the equation right now. At some point I hope it will be, but not right now. 글쎄요. 저도 이제 저 대목을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이제 다시 들어도 언젠가는 데려오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니다에 더 방점이 찍힌 거 아니에요, 신반장? 네, 맞습니다. 사실 주한미군 이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일본이나 동북아 주변국에게도 아주 민감한 문제잖아요.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일본의 오노데라 방위상과 통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도 주한미군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이슈로 어떤 형태로든지 북미 간 협상에서 대상이 아니다. 한미 간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입장 변화도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미 의회에서 이미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4.27 남북회담 준비위원회가 판문점 선언 이행 추진위로 바뀌었다는 소식은 저희가 지난번에 다뤘었는데
오늘 두 번째 회의가 열렸다면서요? 예, 한 달 반 만에 이렇게 두 번째 회의가 열렸는데요. 5월 중순 북한이 그 남북 고위급 회담 한 차례 이렇게 취소하지 않았습니까? 또 곧장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면서 이 회의 타이밍이 밀린 측면이 있죠. 의제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 논의였는데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 현황, 어제 남북 장성급 회담 결과도 보고했습니다. 어제 회담에서 북측이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이 시범적 조치로 판문점 JSA 구역을 비무장화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 이행 추진위와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가 함께 이 구체적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 이 체육회담, 적십자 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네, 참고로 그 공동연락사무소와 관련해서 우리 측이 14, 15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북측을 방문하겠다라고 제안을 했었는데요. 오늘 북측이 오는 19일과 20일 방문해달라고 수정 제안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이틀간 출퇴근 방식으로 연락사무소 개수 봉사를 위한 우리 측 인력이 개성공단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북한이 조선중앙TV로요. 북미 정상회담 영상을 이제 편집해서 방송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회의 때 다루지 못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보면은 저희가 전에 못 보던 영상들이 들어가 있죠, 정 반장. 예, 원래 언론에 공개됐던 영상은 싱가포르 도착, 또 총리 면담,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 딱 이렇게였습니다. 싱가포르 관광하는 모습도 SNS 목격담 사진만 올라오고 공식 영상은 없었는데요. 조선중앙TV가 상세하게 영상을 보도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중국 전용기 안에서 서류를 검토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숙소였죠. 세인트 레지스 호텔 내부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은데요. 또 이 축구장 141개 규모의 지금 호텔 내부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축구장 141개 규모의 초대형 식물원이죠. 가든스 바이 더 베이를 구경하는 모습도 저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네, 또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에게 거수 경례를 하는 장면인데요. 먼저 해당 보도 장면 보고 가시죠. 정의 사이에 대립과 반목의 역사가 흘러 장장 70여 년. 두 나라의 최고 순회들이 이렇게 만나 화해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딛고 대화의 장에 마주서게 될 줄 그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거수 경례를 합니다. 좀 자세히 보시면 맨 북한이 처음에 먼저 한 것 같은데. 네, 그 노광철 무력상에 먼저 거수 경례 자세를 취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악수를 하려다가 곧장 다시 거수 경례로 답을 한 거죠. 뒤따라서. 미국에서는 이러한 그 영상이 보도된 데 대해서 북한의 선전 공작에 이용당했다. 그리고 적국의 장군에게 거수 경례는 부적절한 제스처였다. 이러한 비판들이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는 다른 나라의 군 장교가 경례할 때 경례로 화답하는 건 당연한 예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CNN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다른 나라 장교에게 경례하지 말라는 내용의 의전 브리핑을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도 저 거수 경례를 했다는 보도를 했거든요. 다만 이게 실수로 한 건 아니고 북측 인사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했다라는 전문가의 해석도 덧붙였습니다. 아, 그래요? 자동으로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요. 근데 그 경례를 했을 때 마주 다시 받아서 격려하는 거는 맞아요. 그건 미국의 대통령들이 많이 하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서 내리다가 해병대 군인이 이렇게 거수 격려를 하니까 커피를 들고 있다가 이렇게 막 격려를 자기가 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된 적이 있어요. 네,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자동으로 한 듯한 느낌은 있는데. 뉴욕 군사학교 나왔잖아요, 트럼프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력에 나와 있죠. 그래요? 제가 네. 그런 것도 모를 줄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모르는 줄 알았어요.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이 6.15 남북 정상회담 이제 18주년인데 그 어제 기념행사도 있었죠. 오늘도 있고요. 최 반장. 네, 먼저 어제 6.15 남북 정상회담 18주년 기념식이 여의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요, 6.15 정상회담이 있었기에 4.27 정상회담이 있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도 있었다라면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는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함으로써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함께 간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도 메시지를 냈는데요. 6.15 공동선언은 민족 공동의 통일 대강이라고 평가하면서
4.27 판문점 선언은 6.15 선언과 14선언을 계승한 민족 대단결 선언이라고 긍정적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한미연합훈련 그 중단 여부가 이제 곧 발표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밝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대략의 예상은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뭐 곧 발표를 하니까 이것도 뭐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참 청와대 발제를 정리하기 전에요. 하나 저 잊어버릴 뻔했네. 속보가 하나 이게 좀 전에 저희 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나왔던 게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특검보를 임명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금 전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할 특검보에 박상용, 김대호, 최득신 이 3명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허익범 특검은 지난 12일 특검보 후보 6명을 문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고 문 대통령이 이들 중에 3명을 특검보로 임명한 거고요. 그리고 또 오늘 인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임 해경청장에 조현배 부산경찰청장을 내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리할게요. 청와대 한미 훈련 중단 여부 조만간 발표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야당 발제에 이어서 지방선거 소식 조금 더 다뤄볼까 하는데요. 지방선거는 후보도 또 당선자도 워낙 많다 보니까는 선거가 끝난 지 이틀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결국 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자, 3명의 군의원 뽑는 충남 청양군 가선거구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자, 민주당 임상기 후보 그리고 지난 14일쯤에 이 자정쯤에 개표를 완료하고 봤더니 무소속 김종관 후보와 1,399표 공동 3위가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표가 동수일 때는 연장자가 당선되는 거죠. 자, 임상기 후보가 56살, 김종관 후보 55살. 그러니까 이대로면 임상기 후보가 당선이 되는 거였습니다. 자, 하지만 재검표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곱하기 3, 3번씩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제 아침 6시쯤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종관 무소속 후보가 1,398표로 딱 한 표 차이로 당선이 된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잔인한 결과가 이렇게 임상기 후보에게는 벌어졌던 걸까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다소 황당한 선거 공보물로 눈길을 끌었던 후보들 당락이 어땠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충북 제천 단양에 국회의원 재보선 출마했던 바른미래당 이찬구 후보입니다. 자, 현수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기호 3번 이찬구 I am 그루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화 가디언스 오브 갤럭시에 나오는 그 나무 외계인 그루트의 이 거의 유일한 대사였죠. I am 그루트 하는. 야, 이 I am 그루트랑 이찬구랑 무슨 연관이 있길래 이런 걸까? 그랬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I am 이찬 그루트였습니다. 결국 이거였던 겁니다. 예, 억지스럽지만은 어떻게든 본인의 이름을 좀 잘 각인시키려고 그루트와 연관을 시켰던 거죠. 효과가 있었을까요? 네, 3등 낙선했습니다. 자, 다음 후보입니다. 이분도 참 유명했죠. 경기 성남시의회 무소속 출마했던 방신웅 후보였습니다. 자, 현수막 한번 보시죠. 이순신 장군 부인이 방씨입니다. 방신웅. 그래서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네, 정말 유권자들을 순간 너무나 당혹스럽게 만들었던 이 방신웅 후보. 결과는요, 네, 5명 후보 중에 5위 낙선했습니다. 계속 가보시죠. 경북 울주군 의회에 출마했던 무소속 최치환 후보. 저는요, 진짜 선거 전에 우리 최 후보님 꼭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이 선거에 혹여 영향을 줄까봐 제가 꾹 참았다가 결과를 보고 소개를 해드리자 이렇게 생각을 했죠. 결과 궁금했습니다. 자, 공보물을 한번 보시죠.
진짜 이 강렬한 카리스마, 이 거친 남성미를 뽐내는 듯한 이 사자, 이 갈기 같은 저 머릿결. 어떤 분들은 밴드 이 장미여관의 육중한 씨 아니냐 하시던데 아니었습니다. 또 잘 보시면요. 안에 셔츠를 안 입고 그냥 넥타이만 했습니다. 자, 최치환 후보님 이 외모만큼이나 이 공약도 정말 파격적이었죠?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케이블카 안함, 케이블카 철거함, 원전 안함, 아주 그냥 단호합니다. 자, 그리고 또 많은 축제 최고로 보답함. 이거 약간 밤업소 광고 문구 같은데요. 자, 그리고요, 그 밑에 학생 처여 총각화. 이건 뭘까요? 순결 교육한다는 걸까요? 처여겠죠. 처녀를 총각으로 만든다는 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 성전환을 뜻하는 걸까요? 아무튼 뭐. 자, 그리고 또 밑에 모든 축제 춤추게 함. 많은 노래자랑 현장 선착순 접수함. 자, 아무튼 뭐 많은 SNS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공약을 내걸었던 최치환 후보. 결과는요. 후보 11명 중에 11위. 꼴찌였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보 욕심이 지나쳐서 구설에 올랐던 경우입니다. 대구시의회 선거 도전했던 민주당 이 안평훈 후보. 25살의 젊은 후보였죠. 자, 인스타그램에 선거 사진을 올려놓고 당선 가지앙 기모띵 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당선 가즈아는 뭐 당선 가자 뭐 이런 건지 알겠는데 그 다음 말은 제가 잘 몰라서 직접 좀 찾아봤습니다. 알고 봤더니 일본어 기모찌 이이 기분 좋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어를 조금도 못하는 우리 복부장과 최 반장도 이거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게 일부 극우 사이트에서 쓰이는 표현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뭐 당장 뭐 비판이 막 쇄도했죠. 이 선출직 공직에 나선다는 사람이 야동에서나 파생된 이런 말 쓰는 게 가당키나 하냐 뭐 이런 비판이었습니다. 자, 안 후보 어제 낙선 사례를 하면서 단어 선택으로 불쾌함을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습니다. 친근한 표현도 좋지만 뭐 어디서 이게 파생된 건지 유래된 건지는 잘 따져봐야겠죠. 자, 다음 소식입니다. 역시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 방송인 유재석 씨가 파란색 모자를 쓰고 지난 주말 사전 투표에서 투표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 밑에 글귀도 한번 보시죠. 재석아, 너를 키운 건 자유민주 국민들이다. 보기 싫다. 너도 북으로 가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상징인 파란색 모자 쓰고 투표하는 거 이거 되게 지능적으로 정치색을 드러낸 거다. 너도 종북좌파냐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면 그냥 혀를 끌끌 차면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억지스러운 얘기를 공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었습니다. 자, 누군가가 쓴 글을 SNS에 공유한다. 사실상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자, 그저 이렇게 파란 모자를 썼다는 이유로 유재석 씨의 이 정치 성향을 재단해버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그것도 현직 국회의원이. 역시 뭐 누리꾼들 비난 쇄도했습니다. 어지간해서는요, 건드리지 말아야 할 존재가 있죠. 대한민국에. 연우님 김연아 선수, 그리고 윤우님 유재석 씨라는 얘기가 많은데 바로 그 유재석 씨를 건드렸으면 오죽했을까 이 말입니다. 자, 민경욱 의원 곧바로 글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분위기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도 어제 뉴스룸 비하인드 뉴스에 저거 봤는데 그 민경욱 의원이 인천 연수울 지역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연수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오늘 성명을 냈어요. 이부망천에 이은 망언이다, 종북몰이다. 그러니까 민경욱 의원이 평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고스란히 드러낸 거 아니냐라면서 어쨌든 사과를 촉구하는 그런 성명을 낸 기사를 제가 봤고요. 지방선거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 오늘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녹색당의 신지혜 서울시장 후보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뭐 정말 도발적인 선거 벽보로 화제를 모았었는데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이란 슬로건이 눈에 띄었었죠.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서 농반 진단 반이긴 했지만 한 달만 더 시간이 있었다면 김문수 후보를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득표율을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인데요. 정의당 김종민 후보에게 앞선 겁니다. 그러니까 4등을 했다는 거고요.
최근 홍대 몰카 사건 등으로 여성들의 시위가 있었고 젠더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낳고 있는 와중에 이를 전면에 걸고 나서면서 큰 주목을 받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 어제 저희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 유시민 작가의 분석이 또 오늘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요. 트럼프 대통령에 비유하는 그런 발언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얘기를 봤어요, 제가요. 네, 스캔들에 대응하는 방법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지사 당선인이 좀 비슷하다라는 건데요. 바로 사실관계를 좀 부인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최소한 우리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단 정직성, 이런 거 덕목으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문제 제기를 그 여배우가 했을 때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재명이라는 공직 후보자가 정직하게 또는 합리적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했는가, 이제 그 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거예요. 지금 당선은 되었지만 이미 데미지를 엄청나게 입었어요.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중상을 이미 입었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유시민 작가는 또 이어서 이번 경기지사 선거에서 무효표 숫자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독 경기지사 투표 용지에서만 무효표가 많다면 이것은 뭐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불만 표시가 있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라는 논리였는데, 그런데 이번 경기지사 선거 무효표가 10만 9,428표였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근 11만 표가 무효표라는 건데 이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저 비교가 안 되니까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 11만 표가 유효표 수 대비 1.8% 수준이었답니다. 그런데 이 전남지사 선거는요, 유효표 대비 무효표가 4% 수준, 2배 정도 더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이재명 당선인에 대한 불만 표시로 뭐 일부러 경기지사만 뭐 무효표를 던졌다라고 보기엔, 그 증상이 뭐 좀 더 심했다라고 보기엔 쉽게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런 얘기이겠죠. 네, 그렇군요. 자, 뭐 오늘 보니까 뭐 그 김부선 씨가 또 페이스북에 뭐 글도 올리곤 했는데, 아무튼 뭐 그 얘기는 다음에 또 다시 얘기를 해보고요. 그 유시민 작가가 또 개인적으로 조금 놀라운 일이 있다, 뭐 이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네, 유시민 작가 뭐 2013년에 뭐 정계를 은퇴한 후에도 계속 정의당 당적을 유지해 왔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한 방송에 나와서 이제 정의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깜짝 선언을 한 겁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고 당 홈페이지에도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유 작가가 얼마 전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정미 대표에게 정치에서 한 걸음 더 멀어지고 싶어서 탈당한다라고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에서 더 멀어지겠다라는 표현이지만 지금 뭐 대중적으로 팬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정치적으로도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 나서 사실 유시민 작가 거취를 놓고 이런저런 설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탄핵 전국 때는 거국 내각 총리로 유시민 작가를 추대하자, 뭐 이런 움직임도 있었죠. 일단 주변에서는 정치를 떠나겠다고 해서 당적을 정리한 마당에 무슨 소리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저도 여권 인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물러난 이후에 유시민 작가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안희정 전 지사 얘기를 잠깐 했으니까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속보니까요. 오늘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됐죠. 오늘 뭐 정식 재판은 아니지만 공판 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뭐 준비기일에는 뭐 직접 피고인이 나올 필요는 없는 거니까요. 일단은 안희정 전 지사 또 김지은 전 비서는 나오지 않았겠네요. 네, 나오지 않았고요. 일단 재판이 서부지법에서 열렸는데 검찰과 안 전 지사 측이 주요 쟁점에 관한 주장 개요와 입증 계획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죠. 이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안 전 지사가 김 씨에게 맥주, 담배 이렇게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자신의 숙소로 가지고 오게 한 뒤에 관계를 맺은 만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이 성립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검찰 공소장에 들어있다는 내용이죠.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겠죠? 네, 안 전 지사 측은 김 씨를 강제 추행한 적이 없다. 성관계는 있었지만 서로 애정을 가지고 이루어진 행위라서 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김지은 전 비서의 진술서도 동의하지 않았고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안 전 지사를 두 번째로 고소했던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 직원 A씨와 관련한 혐의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뺀 적이 있었죠.
네, 이제 재판이 시작됐으니까 앞으로 재판 진행 상황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 이제 거의 여름이 이제 임박했으니까요. 더 극성을 부릴 텐데 정부가 오늘 몰카 범죄 근절 대책, 상당히 오랫동안 준비한 것 같은데 대책을 발표했죠. 그렇습니다. 공공시설, 그러니까 특히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 공중화장실 5만 곳을 상시 점검키로 했습니다. 정부 합동 점검반이 구성된다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정부는 탐지 장비 구입 등에 쓸 특별 교부세 50억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또 사이버 수사 인력 1,200여 명을 활용해서 이 불법 촬영물 공급자도 단속키로 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어제 경북 구미시장에 민주당 후보 당선 소식 전해드리면서 민주당이 구미시의회도 장악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좀 오보를 전해드렸습니다. 구미시의회가 23명 정원에 자유한국당 12명, 민주당 9명, 바른미래 1명, 무소속 1명. 민주당이 기적 같은 선전은 했지만 여전히 일당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몰카로 하죠, 몰카. 자, 몰카와의 전쟁, 공공화장실 상시 점검으로 제목을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형사 조치에 대한 입장을 오늘 내놨습니다. 직접 고발 조치를 하진 않겠지만은 수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재판 거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대법원장의 입장 그리고 법원 내 각종 소식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는 상식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틀 전 지방선거가 있었죠. 다음 중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군지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1.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2. 국정농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3. 1999년 6월 14일생으로 투표 당일만 19세가 되지 않은 이상복. 4. 물벼락 갑질 폭언 등 업무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조현민. 자, 문제가 너무 까다로운가요? 보기가 4개인데요. 정답은 바로 4번입니다. 제가 보기를 좀 꼬아서 냈는데 정확하게는 조 에밀리 리 씨가 되겠죠.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중 국적을 보유하다가 성인이 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지금 미국 국적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참정권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3번도 투표를 못하는 것 아니냐, 복수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선거법상 투표권은 만 19세부터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1999년 6월 14일생은 6월 13일에 만 19, 딱 하루가 모자라죠. 이상복 학생 복무록 했을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선거법상 선거는 투표와 개표를 의미하기 때문에 개표가 진행되는 투표 다음 날 만 19세가 되는 사람에게도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자, 1, 2번은 당연히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상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을 경우 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이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 모두 형이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주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찌감치 지난 7일 구치소에서 진행된 거소투표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 주민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투표를 포기했는데요. 한 표의 가치 2,891만 원을 포기한 셈입니다. 건강 문제로 출석을 거부했던 이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경고에도 주 3회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빠짐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몸 상태가 좋지 않은지 호송차에서 내릴 땐 이렇게 부축을 받았고요. 걸을 때도 벽을 짚거나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서 공개된 검찰의 진술조서엔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스 김성우 전 사장은요. 매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져간 비자금이 20억 원 이상이었고 서울시장 선거가 있던 2002년엔 30억 원에 육박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권승호 전 전무도 국회의원 선거와 서울시장 선거 때 현금을 많이 달라고 했다는 진술을 내놨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김성우라는 사람은 지금 다스로부터 굉장히 이제 큰 금액을 횡령한 사람인데 그 부분 진술을 믿기가 어렵지 않느냐.
직접 말씀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김성호 사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같은 층에 있고 자기한테 대면복을 하고 뭐 자기가 와서 네가 가서 근무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거짓말이다. 자기는 전혀 알지 못했고. 투표를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제 두 재판의 결심 공판이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2년을,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정부 예산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 없었다면서 66세의 고령이고 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건넨 당사자인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1심에서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남재준 전 원장은 징역 3년,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각각 징역 3년 6개월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 특활비를 지원한 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난 국고 손실이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다만 이 돈이 뇌물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특수관계를 고려하면 뇌물죄의 핵심 요건인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건데요. 즉 징역 12년이 구형된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도 무죄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법부 신뢰의 명운이 달렸다고도 볼 수 있는 사안이죠.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및 법관 사찰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늘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이 듣겠다던 각계각층의 의견은 수사 요청을 해야 한다는 강경론과 또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는 신중론으로 엇갈렸는데요. 김 대법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사는 사법부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법원 조직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장고 끝 김 대법원장의 최종 결정은 직접 고발은 하지 않겠지만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였습니다. 최종 판단을 하는 기관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은 물론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자체적으로도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한 13명의 법관에 대해 징계 절차에 회부를 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라며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형사고발 대신 수사 적극 협조입니다.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오늘 담화문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법원 내 의견이 양분돼 있다. 지금 반응이 이제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하나하나 하기 전에요. 일단 오늘 대국민 담화 내용부터 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예, 결론부터 다시 정리를 하면 직접 검찰 고발은 하지 않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겁니다. 김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에 입장문을 냈는데요.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이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고발에 따라서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서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법원장이 이제 직접 고발하는 형태를 취하지는 않지만은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거는 일단 이번 사안이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관 뒷조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다른 법관들에 의해 뒷조사 대상이 된 것은 법관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결코 허용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거래 의혹은 사실 의혹 여부를 떠나서 이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낸 행위만으로도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입장을 우회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그러네요. 네, 양 전 대법원장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재판의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서 거래를 하고 그런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누구라도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사람, 편향된 대우를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조치를 제가 추가적으로 최종적으로 한 적은 없다는 것을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런 행위가요, 사법부 스스로에 의해서 일어난 현실인 만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한 결과 이 같은 결정 내리게 됐다 밝혔습니다. 자, 수사 협조와는 별개로 사법부 자체적으로도 관련자로 지목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등 13명 법관에 대해서 징계 절차 회부하고요. 또 완료될 때까지 일부는 재판 업무에서 배제토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자, 아울러 조사가 미진했다는 일부 지적을 감안해서 이 조사단이 확보한 인적, 물적 조사 자료를 영구 보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그랬으니까요. 검찰 수사도 빨라지겠네요. 이미 검찰에 한 10여 건의 고발장이 접수가 되어 있는데요. 앞서 검찰도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 배당하고 특별조사단의 보고서를 확보해서 수사 준비 작업을 해왔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이 오늘 공식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검찰도 수사 인력 등을 보강한 뒤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대법관들은 또 입장을 냈는데요. 김 대법원장의 입장이 나온 직후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다며 다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고영한 대법관 등 대법관 13명은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면서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 김 대법원장도 오늘 입장문에서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법관 누구라도 상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결국 향후 수사 과정에서 사법부는 재판 거래 의혹을 사실 무근이라고 믿는다라는 예단을 검찰에 준 게 아니냐는 비판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법원 내부에서는 또 비판적인 여론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을 것 같고요.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동안에 이제 검찰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또 많았잖아요, 법원 내부에.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판사회의가 잇따라 열렸고요. 특히 관련자들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주로 단독 배석 판사 등 이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대법원장 이 자문기구죠. 사법발전위원회에서도 형사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고요. 법원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법원 노조 역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면서 단식 농성을 이어왔고, 또 어제는 김 대법원장과 직접 면담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대법관 회의에서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왔겠습니까? 이 사법농단에 문제가 되었던 판결들, 도대체 그 판결들 누가 내린 판결입니까? 지금 대법관으로 있는 사람들이 내린 판결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수사를 받지 말지를 판단하는 의기를 물어본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입니까? 네, 이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다시 이제 검찰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거고요. 또 법원 내부에 다양한 의견이 또 표출될 테니까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한번 좀 얘기 다루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속보 하나만 더 다뤄보면은 오늘 최순실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아니죠. 오늘 결심 공판이죠.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기사 제목은요. 자, 이렇게 정리할게요. 김명수 대법원장 검찰 고발 대신 수사 협조로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요. 실업률 18년 만에 최고, 김동연 고용 동향 충격적입니다. 오늘 고용 관련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모습입니다. 표정이 사뭇 심각해 보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용 관련 지표들에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는 8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18년 만에 최고치였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고용 동향이 충격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경제팀 모두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일 텐데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지방선거도 일단락됐으니까 이제는 경제 문제에 좀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번 주는 아주 정말 파란만장했던 한 주예요. 그죠? 야, 오늘 이번 주말에 푹 쉬어요.